네, 안녕하세요. 정현석 변호사입니다. 또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요즘에 코로나 시국에 다들 고생이 많으시죠? 밖에 마음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또 생업에도 많이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뿐만 아니라 밖에 나갈 때에도 항상 마스크를 끼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많이들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힘내시고요. 언젠가는 좋은 시절 오겠죠. 해결될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들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사이에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흔히 말하는 마스크 빌런이죠. 특히 야간에 이제 편의점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뭐 상황을 보면 이런 거죠.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알바생이 있습니다. 보통 나이들이 젊죠. 20대, 30대 초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야간에 술이 취하신 분들이 편의점에 오셔가지고 마스크를 쓰지도 않은 상태에서 뭐 물품을 구매를 한다거나 아니면 편의점 주변을 활보하고 다녀서 이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관리자의 입장에서 손님 마스크를 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 보통 상대방이 처음에는 그냥 들어주는 듯 하다가 점점 뭔가 불쾌함을 나타내면서 네가 뭔데 나에게 마스크를 써라 말하냐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에 실랑이가 벌어진 끝에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을 폭행하는 사건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왜 그러는 걸까요? 폭행하면 안 된다는 건 일반적인 상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 것이고, 뿐만 아니라 관련된 규정상 외부에 돌아다닐 때 혹은 공공장소에 갈 때는 당연히 마스크를 쓰고 가야 해서 관리자의 입장에서 마스크를 써달라고 지적을 한 건데, 요청을 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빴으며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것인지 이분들이 폭행을 하는 그 심리를 한번 들여다보면, 물론 그분들을 제가 직접 인터뷰를 한 거는 아닙니다만 폭행 사건들을 처리를 하다 보면은 비슷한 양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상상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이 군대에 있습니다. 뭐 군대에 안 갔다 오신 분들도 군대 문화가 어떤지는 다들 아실 거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이 되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한 상병쯤 된다고 해보죠. 여러분들이 뭔가 행동거지가 잘못돼서 여러분들의 고참인 병장이 여러분들한테 지시를 합니다. 이거 고쳐라. 이게 잘못됐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뭐 기분이 좀 나쁜다고 하더라도 뭐 상대방이 당연히 그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입장에 있고 그 지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겁니다. 불편하지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내무실 내에 가장 막내인 이등병이 상병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뭐 누구누구 상병님, 이게 잘못했으니까 고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받아들일까요? 자신의 지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굉장히 배은망덕한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격앙된 감정을 표출을 하게 됩니다. 그게 마스크 빌런들도 동일한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본인들이 생각을 하기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은 본인들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낮은 사람이 자기에게 뭔가를 지시를 하고 뭔가를 도전한다는 것이, 분명히 내가 손님이 왕이고 내가 너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데 나보다 낮은 사람이 나에게 뭔가 지시를 하는 것이 불쾌한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불쾌함을 컨트롤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죄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보통 폭행이라는 거는 다들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순간적인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그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인 그 내면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나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다라는 생각이 밑에 깔려 있다고 보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주먹이 나가고 손이 나가는 거죠. 자, 이건 그 사람들의 어떤 생리를 말을 한 것이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대응해야 되냐.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보통 당연히 112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행위를 제지해야 되니까. 사적으로는 제지하기가 힘들죠. 자칫 잘못했다가 쌍방폭행이라고 그래서 이 폭행 사건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쌍방폭행의 가해자로 입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112 신고를 해서 현장을 제압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그 사람들 일단 뭐 경찰차를 타고 지구대에 가겠죠. 지구대에 가서 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되면 그 자리에서 끝납니다. 왜냐하면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 사람을 처벌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표시를 하면 입건 자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구대에서는 크게 어떤 피해를 입은 부분이 크지 않다면 피해자에게 합의를 권하기도 합니다. 아, 이 사람이 지금 술이 좀 많이 취했고 실수한 것 같은데 혹시 용서해줄 의사가 있는가?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또 우리 젊은이들이 착해서 야간에 편의점 알바하다 보면 그런 사람 어디 한둘인가 봐주자. 저 사람하고 엮여봐야 나만 피곤하니까 그냥 넘어가자 라는 생각으로
합의를 해줘버려요. 합의를 하기보다도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고 끝내버리는 거죠. 이러다가 보니까 이런 사안에서 이런 가해자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생을 해요. 더군다나 제 강의 예전에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폭행을 가한 사람들은 대부분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폭행은 처음 시작하는 것이 어렵지 한 번 시작하면은 반복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런 사람들 전과 뒤져보면은 대부분 과거에 폭행 전과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또다시 피해자의 그 처벌 불원서 제출에 의해서 이 법망을 빠져나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행위가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런 언론 기사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해도 결국에는 처벌 안 받는구나, 결국에는 법적 책임 따로 부담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신뢰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역학구조가 반복이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 중에서 가장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역시 이 사건 폭행 피해자입니다. 편의점에서 야간에 아르바이트하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생활비에 보태 쓰고자 혹은 내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그 야간에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를 하고 그 사람을 깔아뭉개는 이러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게 되면은 결국 이 사회의 질서에 대한 신뢰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이 피해자는 계속해서 피해자로 남게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해자들에게 충분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뭐 형사합의금 같은 거 생각을 하실 텐데 오늘 이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전자소송 사이트 통해서 그 가해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고 소장에 첨부되는 청구원인의 예시 문서까지도 제가 따로 작성을 해가지고 제 블로그에다 올려둘 테니까 이 소송 제기하시는 분들 그거 활용하세요.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가해자들 없어지지가 않을 것이고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이런 소외되는 이 역학구조를 벗어날 수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피해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차단시켜보고자 여러분들한테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상대방에게 반격을 가할 수 있는 툴을 마련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이런 사람들 다시는 이런 행위하지 못하도록, 술 먹고 실수했다고 치더라도 이런 잘못하면은 한 번에 얼마나 큰 금액을 배상을 해야 되는지를 머릿속에 박아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